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금리 변동 팩트만 보자. 부동산보다 경제에 관심 가질 시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액면 그대로 각국의 금리 변화를 살펴보고 금리 흐름에 대한 분석, 두 번째로 금리에 대한 대처 방법, 세 번째로 혼돈기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금리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인데 좌측 우측 둘 다 똑같은 국고채 10년물인데 좌측은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큰 흐름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최근 5년간의 흐름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금리가 급속도로 쭉 내려가면서 2014년, 15년 그때 저점이었고 그리고 2018년에 우리나라가 GDP가 그때가 최고점이었죠. 당연히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그때 좀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내렸고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감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거의 2018년 수준에 거의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항상 앞서가죠. 인구 절벽도 먼저 왔었고 그래서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90년 정도 그때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져서 2000년 당시에 벌써 2%가 안 됐습니다. 금리가 2000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7% 넘던 그 시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금리가 더 떨어져서 지금은 뭐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인데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금리가 2018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거의 뭐 제로 금리에서 더 떨어졌다가 올라와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국 금리인데 미국 국고채 10년물 지금 이 금리를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향, 이 흐름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1980년에 그 인플레가 있었죠. 아주 급격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거의 뭐 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2000년에는 뭐 한 3.7%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부터 더 떨어져서 지금 한 1.5%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1980년 이후에 금리가 쭉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었고 특히나 2000년까지 오히려 더 급속하게 떨어졌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수준은 사실은 아주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18년이 전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사태로 금리가 급격하게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약간 회복을 해서 2018년까지는 2018년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어느 정도 반 정도 회복한 그런 금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 금리인데 독일 10년물인데 말씀드린 대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데 차이가 있다면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현재 독일의 10년 국고채 금리는 마이너스 0.28% 거의 뭐 제로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의미는 국가에서 은행 보고 돈을 빨리 회전시켜서 돈이 돌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흐름은 비슷합니다. 프랑스도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제로금리가 되는 거죠. 영국도 흐름은 비슷하고 한 0.8% 정도, 호주도 흐름이 비슷하고 1.74% 정도. 이 절대적인 금리 값은 각국의 어떤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큰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2018년도가 GDP 피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사실 금리를 좀 더 올렸으면 좀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는 경제가 또 안 좋아지니까 유혹이죠, 유혹. 금리를 낮추고 싶은 유혹. 정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그걸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그 인플레 경향이 지금 감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급속도로 지금 들어 올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2018년 수준의 금리를 거의 회복한 상태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어차피 이게 시장이 다 반응을 한 것인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출이, 지금 가계대출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출은 악성 대출이죠. 악성 대출.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자만 갚아라, 이런 대출이죠. 좀 심했죠, 사실.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 주택값 상승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숨겨진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전세라는 제도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국과 중국 내수가 그 아파트 경제죠. 아파트 경제.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구조로 지금 내수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문제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여파로 비슷한 어떤 내수를 부양시키는 구조를 가진 한국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랑 비슷한 인구 절벽을 겪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일본이 벌써 1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도 10년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일을 2000년 이전에 벌써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은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집값 하락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절벽이 와서 내수가 이제 받쳐주지 않으니까 주택 가격이든 뭐 어떤 내수 자체가 살아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다. 결정타는 인구 절벽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인구만 늘어났으면 주택도 그렇게 꺾이지 않고 내수도 근근히 버텼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 자체를 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금리 흐름에 대한 분석.
자, 이것은 아주 큰 어떤 지금 사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1번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지금 기존 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이고 그래서 생산이 넘치죠. 사실은 생산이 넘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죠. 저성장. 공급이 과잉되니까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망해야 되는 기업들이 안 망하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버티기만 하는 그런 구조. 공급자가 많으니까 공급 과잉이고 돈 가치만 지금 하락하는 중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 성장을 표현하는 화폐 자체가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GDP 최고다, 최고점이다, 뭐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이 최고점이다.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역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금리 상승 중 기록. 지금 더 못 버티고 이제는 인플레 조짐마저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닌데 금리를 지금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두 가지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에 대한 정리. 안 좋은 케이스죠.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플레 상황에서 태풍이 한번 몰아치는 거죠. 공급 과잉에 대한 정리니까 결국에는 이자도 못 갚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쭉 정리되고 많은 회사들이 폐업되면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좀 괜찮아지겠죠. 정상적인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도 나오고 뭐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그 태풍이 한번 몰아치는 과정 이것일 수도 있고 그 두 번째가 저는 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예 전기차가 대표적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경제를 밀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어떤 기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잘 돌아가서 임금도 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도 오르고 그런 과정을 지금 꿈꾼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존 산업의 변화가 성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산업 변화 성공 시 사회 어떤 사회일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 고용 창출은 좀 어렵다. 지금 돌아가는 것만 봐도 대기업 중심이고 결국에는 선택받은 소수가 잘 사는 사회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아파트보다는 평수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잘 안 되고 또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는 거주 공간인 거죠. 그러면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주택 부양은 지금만 못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만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낮은 서울이 지금 아파트가 한 60% 되니까 뭐 지방 중에서는 그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80%가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벌써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양극화로 결국에는 거주비에 대한 부담이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를 지금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많고 그다음 소수만 잘 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주택 경기는 회복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투자 문화의 변화도 동반돼서 나타나서 지금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보다 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벌써 아시겠지만 자산의 뭐 80% 이상이 다 부동산인 비정상적인 어떤 국가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자체도 변화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고용 창출이 실패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 고용 창출이 지금 예전만 못하고 GDP도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왜 주택은 오르는가? 원래 그렇죠.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주택값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금리 유지되고 주택 경기만 화랑일 수가 있죠. 경기를 또 부양해야 되니까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진성으로 정말로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려면 GDP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부양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단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익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직원들한테 급여도 많이 주고 그 바람에 또 소비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주택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자 2번 금리에 대한 대처 방법 1번 추정 당장은 올라봤자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3% 정도까지만 오르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자 2번 정말 무서운 것은 기대 수익률이다. 지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2000년에 벌써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보다도 더 저금리였다는 거죠. 그래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사도 집값이 안 오르니까 인구절벽이었으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안 받고 집 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가계부채 별로 안 되죠.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싼데.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마다 이게 기대치가 다른데 한번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파악을 한 사람의 어떤 기대 수익률과 파악 안 된 사람의 그 기대 수익률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국은 인구 감소 이제 경험을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가 지금 오히려 내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대처 방법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돈가치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예정이죠. 미국에서. 밟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겠죠. 한 3%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인구는 감소해서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상황.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B2 영끌 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팔아서 빚을 청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자, 3번 혼동기 부동산 투자법 1번 사람들 선호하는 상품 투자는 신중하게 혼동기라고 하는 것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럴 때는 특히나 사람들 선호하는 상품은 가치가 좀 속된 말로 뻥튀기 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실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토건에서 그 아파트만큼 뻥튀기 하기 좋은 그런 상품은 없죠. 싸게 저렴하게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토건족이 좋아하는 상품이 아파트다. 그래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게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특히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빚내서 투자는 최소화. 미수는 털고 가죠. 외국인들 기관이 증권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수, 그러니까 비투를 하면 변동성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상방으로 갈 주식인데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쫙 끌어당기면서 미수를 털고 한마디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거지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올라가죠. 그래서 혼동기에는 빚내서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레버리지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3번 인플레가 걱정되면 부동산 원자재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 원자재는 순수한 땅이다. 지금 공유 지분으로 된 땅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내 권리가 땅에 조금 있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인플레에 대한 해지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부동산을 선호한다면 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